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110명이 증가한 총 7,9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어제 격리해제 완치된 환자는 177명으로 신규 확진자보다 67명이 더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뒤 하루 완치자가 확진자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의미 있는 변곡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먼저 유재복 기자,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계속 지금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둔화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주까지는 신규 확진자가 늘어났던 것은 다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인의 문제였는데요. 네. 신천지 교인 검사가 이제 사실상 99.9% 한 명 남고 다 끝났다고 어제 참 발표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다 끝난 것이고요. 그래서 새롭게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이제 크게 줄었고 또 하나 남은 것은 구로구에 있는 콜센터에서 지금 100명 넘게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것도 대부분 이제 검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확진자 수는 아마 조금씩 더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네. 교수님, 완치자가 177명이고요. 신규 확진자가 110명입니다. 국내에 발생한 이후에 처음으로 완치자가 신규 확진자보다 많아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30여 만 환자를 기점으로 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집단 발생으로 지난 한 달간 거의 한 달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확진자가 폭증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완치 판정을 나오면서 이제 완치자들이 앞으로는 속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러면서 확진자보다 완치자가 많다. 그만큼 우리가 의료 자원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보이는 것이죠. 네. 퇴원 환자들, 생활치료센터에서 이런 퇴원 또는 퇴소하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추후에 우리가 이런 의료에 대한 여력이 조금 더 충분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과거 메르스 같은 유행병 때도요. 이렇게 치료된 환자가 이렇게 확진자보다 더 많아졌을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둔화 추세에 들어가면서 안정세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과거 사례로 봤을 그럴 때도?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하죠. 뭐 국내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소규모 집단 발생이 아직까지는 안정세를 얘기하기에는 불안한 부분이 있고요. 네. 더더욱이 해외 상황의 그런 2차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조금 더 긴장하면서 예의주시해야 될 네.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복 기자, 사실 서울 콜센터 참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확진자가 4명이 늘어나서 이제 109명이 됐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실 좀 큰 불은 잡혔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군요. 박 시장이 얘기한 건 몇 가지 근거가 있죠. 우선 그 건물에 일하는 사람이 총 1,091명으로 이제 집계를 했더라고요. 1,091명 중에 1,027명에 대한 검사가 끝났습니다. 네. 그 검사 결과 이제 109명으로 집계가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할 사람이 한 50여 명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큰 불은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2, 3차 감염이죠. 지금 보면 109명 가운데 직원이 82명이고 가족과 지인이 27명입니다. 그러니까 2차 감염, 3차 감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네. 특히 그 콜센터의 직원들의 특성이 이제 서울, 경기, 인천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계속 출퇴근을 했고 또 그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크게 걱정은 되지만 일단 콜센터 상황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큰 불은 잡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콜센터 환자 추이가 예.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확실히 좀 둔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지금 발병이 11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다른 층까지의 여파가 미미한 걸로 보여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보통은 이분들의 그 활동 범위가 워낙에 넓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노출된 시점과 이분들이 전파한 것을 확인한 시점에 항상 시차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확인을 하기 이전에 폭풍 전이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 확진자가 다녀간 부천교에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처럼 다른 지역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대응해야만 조기에 진화해서 확산을 최대한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원칙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동선을 추적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곳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천교회를 언급했는데 부천교회와 관련해서 이 콜센터 확진자가 이 교회를 다녀왔나 보죠? 그렇습니다. 지난 8일에 예. 그 콜센터 직원이 그 부천 소사번동에 있는 생명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받는데 예. 그때 접촉한 사람이 6명입니다. 6명. 그 가운데 4명이 확진을 받았고 예. 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목사도 목사도 한 한 분이 이제 명이네요. 예. 포함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 교인 3명 가운데 1명이 부천 하나병원의 간호조무사입니다. 그래서 이 간호조무사가 그 확진을 받기 전에 이 병원을 2층에서 5층을 오가면서 112명을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112명을 접촉했는데 그 가운데 지금 한 30여 명은 그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16명이 자가격리가 됐고 22명이 병원에 격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콜센터에서 일어난 감염이 교회로 가고 이 교회에서 일어난 감염이 다시 병원으로 가서 병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게 되면 아까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네. 어떤 하나의 큰 폭발력이 있는 그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부천 하나병원도 요양병원으로 알려져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요양병원이라서 현재 이제 코호트 격리가 돼 있거든요. 예. 코호트 격리가 돼 있고 이제 전 직원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확진자의 수가 결정될 것이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병원은 일단 그 머무는 환자들이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서 이제 확진 가능성이 있고 또 확진하더라도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네요. 이 신 교수님이 요양병원에서 지금 일단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고요. 예. 지금 유재복 기자 설명으로는 20-30명이 또 증상이 또 있다고 하니까 더 걱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간호조무사 업무 특성상 여러 병동들을 돌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그 병원이 220명 정도의 직원과 환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110명이 접촉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내 감염이 위험한 이유는 원내에는 이런 의료 고령자들이나 아니면 기저질환자, 면역 취약자들이 사실은 모여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네. 한 명이 감염됐다고 했을 때 그 전파력도 꽤 높을 수가 있고요. 그 확진된 이후에 그런 예후들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지금 상황에서 유재복 기자, 이 요양병원은 일단 그 검사 결과가 내일쯤 나오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검사하는 그 시간에 따라서 내일, 모레 이렇게 걸쳐서 나올 수가 있죠. 예. 예. 그 확진자가 지금 동대문구의 PC방도 또 한번 들려서 네. 그 PC방 쪽에서 지금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며칠 사이에 우리가 계속 얘기를 나눴던 것이 이제 그 집단 감염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 지점들이 예, 지금 자꾸 예, 나오지 않습니까? 콜센터라든가 그다음에 PC방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요. 네. 이 그 PC방은 또 교회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대문구에 있는 동안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이 동안교회 교인 168명이 지난달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네. 수련회를 가고 광주에 있는 수련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 가운데에서 전도사를 포함해서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련회라는 것이 그 집단 감염에 또 위험성이 있는 그런 그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7명 가운데 1명이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PC방을 갔는데 그 PC방을 이용했던 12명이 지금까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PC방에 그 교인 1명이 갔는데 예. 그 PC방을 이용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불특정인 사람들이 12명이 감염이 된 것이죠. 예. 근데 그 PC방을 이용했던 사람의 가족도까지 이제 2, 3차 감염이 또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수련회에서 이루어진 1차 감염이 PC방으로 옮겨가고 또 PC방의 가족으로 옮겨가는 2, 3차 감염이 이제 또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것 역시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사례로 꼽힐 수가 있죠. 예. 네. 최근에 교수님 예. 학생들이
그 학교도 개학이 연기가 되고 또 학원도 또 휴원을 하게 되면서 PC방이나 뭐 노래방, 동전 노래방 이런 곳들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예. 근데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젊으면 잘 걸리지 않는다. 또 건강하면 금방 낫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좀 방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잘못된 질병 인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감염자들의 그런 연령대 분포를 보면 20, 30대가 되게 높거든요. 그 이유는 물론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 젊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많이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예. 중국의 사례에서 봤을 때 사회적 활동이 많은 사람들이 노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감염되는 경우들이 높고요. 이 높으면 본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의 가족, 그리고 지인들, 밀접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그 바이러스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전파력이 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나는 젊고 건강해서 경증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님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취약해서 이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사회적 멈춤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보호하는 이유도 있지만 내 주변의 사람과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더불어 간다는 생각으로 모두 동참해야 된다는 인식을 꼭 학생들도 주시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 콜센터도 지금 일단 2, 3차 감염이 얼마나 되는지 좀 네.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교회 수련회에서 PC방으로 번지고 PC방에서 같이 있었던 약 10명, 10여 명이죠. 지금 확진자가 네, 나오고 12명입니다. 있고 네. 12명. 그리고 또 그 확진자의 가족들까지 또 검사를 받아야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정부 청사 부분이에요. 세종. 네네. 예. 지금 정부 세종 청사의 해수부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몇 명까지 늘었습니까? 현재까지 세종 청사에는 28명이고요. 네. 해수부는 직원이 24, 가족 둘에서 26명인데 이 감염 속도가 좀 빠릅니다. 상당히 빠르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 세종 청사는 기관만 정부 부처하고 기관이 35개가 들어가 있고요. 상주하는 그 근무자만 12,000명입니다. 네. 거기가 외부에 이제 민원인들까지 합치면 하루에 한 5, 6만 명 정도가 오가는 그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인데요. 이 해양수산부는 정부 청사의 15개 동 가운데 5동입니다. 이 5동에는 해양수산부가 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있죠. 이렇게 네. 층수가 나눠져 있는데요. 어제까지는 이 4층에서 주로 감염이 됐습니다. 해양수산실 직원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옆 5동, 기획재정부가 있는 5동의 5층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5동의 5층에는 네. 특이하게 해수부의 감사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5층의 기획재정부까지 비상이 걸린 것이죠. 이런 식으로 돼서 현재 세종시 전체로 놓고 보면 38명이 확진인데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줌바 댄스 관련해서 8명이 있고요. 아, 예. 그다음에 세종 청사에는 28명인데 이 중에 대부분이 해수부고 교육부, 보훈처 이런 직원들도 지금 확진이 된 그런 상태죠. 그 세종청사 구조가 네. 좀 이렇게 통해 있는 구조 아닙니까? 세종 청사는 1동부터 네. 1동 총리실부터 15동 그 문화체육관광부까지 한 번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통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옥상에는 하늘정원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식당이 그 각 동마다 있는데 이 직원들이 식당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고요. 네. 편의시설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동에 어떠한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해수부에 근무한다고 해서 5동에서만 근무할 이유가 없고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상당히 전파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지금 모든 그 동의 이동 그 통로가 다 폐쇄된 지금 상태거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옆동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면 이미 상당히 전파가 돼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큰 겁니다. 이 공무원들이 함께 이렇게 클러스터를 구성하면서 그 근무를 하고 또 회의가 있으면 또 같이 만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식사도 지금 같은 공용 식당에서 할 수도 있고요. 자, 지금 방역 차단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지금 확진자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방역을 차단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뭐 질병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다는 뭐 또 하나의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긴 한데요. 이런 공무원들도 집단 감염이 될 수 있는 만큼 특히 이런 생활권을 공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집단 감염이 있으면 그 파장이 크다는 게 우리의 또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예, 하고요. 예. 지금으로서는 방역을 차단할 수 있는 거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그리고 폐쇄된 지역이나
특히나 그런 실내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환기를 자주 시키는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방 수칙으로 손 씻기랑 마스크는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잘 준수하고 되도록이면은 유연 근무제, 온라인 재택 근무제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근무지에서도 서로 근무두기 이런 지침을 잘 매뉴화하면서 현장에서 구현화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유재복 기자, 해수부 직원들은 지금 재택근무도 하고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많은 그 해양수산실 쪽 관련된 그 직원들은 이미 다 자가격리가 돼 있고요. 예. 아, 그 세종 그 청사가 특히 위험한 것을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서울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매일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오송에 가서 KTX를 타고 이동할 수도 있고요. 네. 청사 안에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어서 이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도 있고 셔틀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는 부처에 관계없이 같이 타고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아, 또 하나는 예. 전국에서 민원인들이 옵니다. 해수부에 민원을 보기 그렇겠네요.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네. 접촉을 하고 각자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파하고 이래서 전파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종청사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대책들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 모든 청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얼굴 인식 시스템이라는 거기 그 1층에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얼굴 인식을 해서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한 데 입장을 하는데 네. 마스크를 벗지 않기 위해서 이 시스템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서 이동식 그 선별 진료소 네. 이것도 이제 설치를 하기로 했고요. 열화상 카메라도 다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증설을 했고요. 구내식당 같은 것도 다 폐쇄를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는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이유는 사실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네요. 걱정이 큽니다. 예. 네. 지금 뭐 이 세종청사에는 각 언론사 기자들도 가 있고요. 저희 YTN 취재 기자들도 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요즘 그 각 부서 돌아다니면서 취재하기가 어렵겠네요. 일단 그 각 부처의 기자실은 예. 사실은 꽤 오래 전부터 기자실을 준 폐쇄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자실에 모여 있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다른 부처는 그렇다고 해서 뭐 취재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이 5동, 6동, 4동 이 부분은 사실상 기자들의 접근도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지게 되거나 혹시나 늘어나게 되면 네. 행정 공백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뭐 당연한 얘기죠. 행정 공백이 당연히 생길 수 있고요. 공무원들은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재택근무라든가 유연근무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건 민간 기업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 특성상 매일 출퇴근을 하는 그런 방식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요. 감염자가 나왔을 경우에 행정 공백도 있고 또 근무 예. 형태의 변경에 따른 행정 공백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네. 어느 다른 곳보다도 더 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감염을 차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세종청사도 지금 비상이고요. 그리고 이 대구 관련해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뭐 교인 명단, 노트북 180여 건을 확보해서 분석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행정조사가 이제 어제 끝났죠. 어제 상당히 늦게까지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뽑았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그 신천지 교회와 관련돼서 한 가지 이슈는 내일이 네. 신천지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네. 그 1984년에 이게 생겼는데 그래서 매년 신천지 이 종교 입장에서 보면 이 창립 기념일이 가장 큰 행사거든요. 예. 지난해는 서울 잠실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했거든요. 올해 사실 이런 그 모임과 관련된 그 어떤 정보들 같은 것을 좀 취합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요. 신천지 쪽에서는 스스로 하지 않겠다, 행사를 취소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임도 갖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 신천지 교 차원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신천지 교회의 특성상 이 소규모 모임 같은 게 쉽사리 없어지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서로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행정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최근에 그 신천지 신도 5,600여 명 정도가 격리 해제됐거든요, 교수님. 그런데 격리가 해제된 이후에 뭐 혹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도 뭐 자가 격리 양성이 나오기도 하고 또 자가격리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뭐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의견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그
격리 해제된 신천지 신도들 예. 그렇다고 해서 자유롭게 활동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예. 그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회적 멈춤에 같이 합세해서 우선은 집에서 주로 머무르면서 사회활동을 최대한 자제하시는 거를 권고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음성 판정에서도 추후에 다시 양성으로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긴 한데요. 네. 저희 병원의 그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님 말씀으로는 우선 이 우리 RT-PCR이나 확진 검사 방법이 워낙에 정밀도가 뛰어나서 이런 바이러스가 사멸하고 나서도 그런 바이러스의 사멸한 조각까지도 검출을 한다. 아. 그런 것들이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네. 사실 퇴원 기준을 이번에 완화한 이유도 검사가 음성이 아니더라도 우선은 증상이 좋아지면 퇴원을 하고 그다음에 자가격리하면서 보는 것이죠. 예. 그런 지침들이 생긴 이유도 아마 이런 검사의 정확성이 너무 위양성으로 나올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예. 또한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음성으로 된다고 해서 내 몸에서 제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스스로 내 몸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일정 기간은 조금 그런 스스로 그런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면서 사회생활 천천히 복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음성이라고 해서 추후에 재활성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음성이어도 약간의 바이러스 양이 증가하면서 경계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항상 신중하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자신감 갖지 말고 겸손하게 조금 겸허하게 내 자신과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바이러스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요. 바이러스가 아주 미세하게 남아 있는데 이게 재활성화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사실 재입원한 케이스가 있었죠. 네. 그때는 증상이 다시 재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 양성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입원 치료로 갔기 때문에 아예 그런 케이스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혹시 그 바이러스 그 양이 아주 작거나 뭐 조각이 나왔다고 해서 뭐 전파력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회복기에서의 그런 바이러스 양이 검출이 안 될 정도라고 하면은 그게 전파력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가 코로나19는 초기의 전파력이 증상에 비해서 너무 세기 때문에 초기에 빠르게 확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게 이때까지는 직연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 해외 확산 상황을 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는데 사망자도 지금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탈리아가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나라죠. 이탈리아는 하루에 확진하는 그 숫자가 매일매일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네. 크게 늘어나고 있는 폭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놀라운 것은 사망률이죠. 네. 사망률이 지금까지 집계된 걸로 봐서는 6%가 훌쩍 넘습니다. 전 세계 사망률, 그러니까 확진 환자 대비 사망률이 3.4%쯤 되니까 2배가 되고요. 우리나라는 0.5%입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겠죠. 이탈리아의 사망률이 높은 것은 고령 사회가 가장 이제 큰 이유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이탈리아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령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25만 건 가까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유럽은 그렇게 검사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우한의 경우를 빗대어 보면 검사하는 양에 비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증 단계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병이 깊은 상태에서 확진을 받기 때문에 사망률로 이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은 거죠. 아. 우리는 초기에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제 사망률이 높은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확진은 사실은 지금은 이탈리아의 뭐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나라는 아닌데 네. 우리도 이 대구 신천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의료 역량이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 환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 교수님은 지금 그 이탈리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많이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이탈리아 같은 예.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뭐 우리나라나 중국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
늘어나는 폭이요. 그렇죠. 예. 증가 속도가 뭐 하루에 2,000명이 넘을 정도로 계속 확진이 되고 있으니까 예. 그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사망자도 하루에 뭐 100명, 200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 자체도 아주 우려스럽다. 이런 이탈리아의 상황이 비단 이탈리아만의 일은 아닐 거고요. 앞으로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이런 확진자들을 속출하고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한순간에 폭발하면 이게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가능할 일일 수 있다는 걸 항상 경고의 메시지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그런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들 우려가 되는 만큼 이런 의료 장비나 대응 태세, 중증 환자 치료 이런 것들이 매우 시급할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국제에 그런 공조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전체 보면은 지금 중국이 가장 많죠. 네. 8만 명 넘어섰고 3,172명 사망자 나왔습니다. 이탈리아도 지금 1,000명을 넘어섰고요. 예, 사망자가 1,000명이 넘어섰고 확진자는 15,000명을 넘어섰고요. 그다음은 이란이 10,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429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일본, 미국도 그렇고요. 예. 지금 유재복 기자, 지금 사실 중국이 가장 먼저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났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늘어나다가 지금 조금씩 둔화하는 추세고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유럽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네네.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유럽은 그 이탈리아에서 시작을 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탈리아에 중국 사람들이 좀 꽤 많이 삽니다. 한 8, 9만 명 정도 사는데요. 네. 특히 북부의 그 섬유 산업과 관련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쪽에 진출해 있었던 것을 원인으로 꼽는데 유럽 전체로 빠르게 퍼지는 것은 아마 국경 개방 조약 이 부분이 좀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쉥겐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유럽 전체 국가들의 국경을 모두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조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현재 26개 나라가 이 조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와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했었는데 네. 이 조약을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유롭게 문제를- 오고 갈 수 네. 있다는 얘기죠. 국경이 없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어느 나라든 마음대로 갈 수 있거든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나라에서 시작이 되면 유럽 전체로 빠르게 퍼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 증가율 추이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탈리아 그래프가 가파르죠. 네. 그리고 중국은 거의 이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분홍색이 이란이고요. 네, 확실히 지금 이탈리아가 가파르게 확진자가 늘고 있고 사망자가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해외 고위직들도 잇따라 감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밝혀진 소식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트리도 총리의 부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영부인 아닙니까? 네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런 사실이 보도가 됐죠.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 고위 관료들은 아무래도 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많고요. 이런 그 이제 고위직이나 정치인들이 많이 감염된 대표적인 나라는 이란을 꼽을 수 있죠. 네. 이란은 수석 부통령부터 국회의원이 22명인가 3명이 이제 감염이 됐는데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특히 이런 그 나름대로의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더 많은 검사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신 교수님, 지금 WHO도 지금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이게 유럽이나 이쪽으로 너무 확산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모두가 이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매를 빨리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이런 확진자가 급증되는 상황에서 대응을 나름 잘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그런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고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비하고 있었던 그동안의 중증 환자 분류 매뉴얼,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도 빠르게 좀 전파를 했으면 좋겠고 더더욱 우리가 빠르게 검사하기 위해서 드라이브 스루 이런 것들을 선별 진료소로 만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 다른 나라한테는 조금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각 나라에서도 언제든지 확진자가 폭증될 수 있다. 그거에 맞는 의료 자원의 대비 그리고 감염병 대응 매뉴얼 이런 것들을 각 국가별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모든 이제 코로나19가 아직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모든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떤 자료, 정보가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서
이걸 세계적 확산을 더 이상 이제 퍼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최소화 전략이라고 하면 이제 확산되는 거를 막기는 어렵지만 예. 네. 그래도 중증으로 가는 거나 사망은 최소한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어느 정도의 그 바이러스 확산도 막아야 되겠지만요.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시간을 벌고 네. 이거에 대해서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제와 백신 개발 이런 것들도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유재복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